그녀는 탈북자였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남한 사회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 듯 보였던 그 여자는 사실 10년 동안 남한에 침투해 있던 북한 간첩이었다. 그 이름은 원정화. 2008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충격적인 한 줄 뉴스가 모든 걸 바꿨다. 탈북 여성 간첩 검거.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탈북자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믿었던 사회에 간첩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이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은 탈북자 위장 간첩을 계획적으로 남한에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냉전의 그늘에서 시작된다. 1950년대 전쟁 이후 남과 북은 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총성이 멎었을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군사력만으로 남한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김일성은 심리전과 정보전을 새로운 전쟁의 무기로 삼았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간첩 공작이었다. 북한의 간첩들은 남한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그중 일부는 탈북자, 목사, 사업가, 심지어 군인으로 위장했다. 냉전 시절 북한의 간첩 양성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평양의 대남공작 대학이라 불리는 곳에서 간첩들은 언어, 사투리, 남한식 예절, 종교, 경제까지 배웠다. 남한 드라마와 신문을 통해 생활 습관을 익혔고 실제 남한 화폐를 사용해 거래 연습을 했다. 그들은 완벽한 남한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훈련을 마치면 잠수함이나 해안 침투선을 타고 남한으로 보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군사기지 주변에서 정보 수집을 맡았고 일부는 사회 깊숙이 잠입해 잠복했다. 그리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체제에 충성된 도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간첩의 형태가 등장했다. 바로 탈북자 위장 간첩이었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가 붕괴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수만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때 김정일 정권은 이 현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탈북자를 가장한 첩자를 보내라. 이 명령 아래 북한은 수백 명의 공작원을 선발했다. 그들은 가짜 탈북 경로를 만들어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 척하며 남한으로 향했다. 남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이미 평양에서 지령을 받은 간첩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정화였다. 그녀는 평양 외국어 대학 출신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임무를 맡았던 엘리트였다. 2001년 그녀는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신분은 탈북 여성. 국가정보원은 그녀를 보호했고 사회는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며 심지어 군 장교와 결혼했다. 완벽한 위장.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평양에서 조국 통일국의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이었다. 임무는 단 하나, 남한 사회에 침투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필요시 지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했다. 교회, 사회단체, 심지어 군부 인맥까지 접근했다. 그녀의 매력과 언변은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녀는 북한으로 수많은 정보를 넘겼다. 탈북자 사회의 구조, 군 관계자들의 신상, 국정원 관련 정보까지. 그 모든 것은 조용히 평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실수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어느 날 그녀의 주변 인물이 이상한 점을 느꼈다. 왜 그녀는 탈북한 지 몇 년이 지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까? 왜 그녀는 항상 중요한 정보에만 관심을 보일까? 의심은 커졌고 국가정보원은 은밀히 그녀를 추적했다. 2008년 그녀는 체포되었다.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남한 내 탈북자 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간첩이었으며 다른 위장 간첩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원정화 사건 이후 정부는 탈북자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남한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믿은 사람 중 몇 명이 진짜일까?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은 편견에 시달렸고 진짜 피해자들마저도 의심받았다. 한 사람의 간첩이 한 사회의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원정화 사건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1997년 또 다른 간첩 사건이 있었다. 이름은 김동식. 그는 탈북자 신분으로 남한에 들어와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종교가 아닌 첩보였다. 그는 탈북자 교회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일부는 북한에 전달되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난 건 수년 후였다. 남한의 교회와 탈북자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첩보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현실이었다. 북한은 언제나 심리전을 중시했다. 남한 사회의 내부 불신을 조장하고 체제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곧 전쟁이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신뢰를 무너뜨리면 적은 무너진다고 믿었다. 탈북 간첩들은 단순히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넘어 여론을 흔드는 임무도 맡았다. 일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침투해 여론을 조작했고 일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개입했다. 북한은 이들을 심리전 전사라 불렀다. 김정일은 총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유효했다. 하지만 모든 간첩이 완벽하게 위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중 일부는 남한에 와서 변화했다. 처음엔 명령을 따르던 그들이 자유사회를 경험하면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전직 간첩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왔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을 보고 나도 사람이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길은 없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발각되어 처벌받았다. 그들의 존재는 언제나 사라지는 운명이었다. 이야기의 일부는 그렇게 끝나간다. 탈북 간첩, 그들은 피해자인 척 남한에 들어왔고 수년간 사회 속에 숨어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신뢰의 틈새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다.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둡고 충격적이다.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전쟁. 남한에 침투한 간첩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한 남한인이었다. 사투리, 옷차림, 행동, 심지어는 유행어까지 익히고 들어왔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이 남한화 훈련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왔다. 평양의 대남공작대학, 흔히 414훈련소라 불리는 곳에서는 간첩들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며 대사를 따라했고 매일 남한 신문을 읽으며 글쓰기 연습을 했다. 오빠야, 대박이다 같은 표현도 그곳에서 배웠다. 김정일은 남조선을 이기려면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만큼 이 공작은 철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 훈련은 언어와 행동만이 아니었다. 심리적 통제와 세뇌가 병행되었다. 훈련생들은 하루 3번 충성 맹세를 외우며 김정일과 당의 절대 복종을 다짐했다. 만약 임무 중 체포되더라도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일부 간첩들은 실제로 전쟁 포로처럼 고문 훈련까지 받았다. 적의 신문에 대비한 정신 훈련이었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죽음조차 임무의 일부라 여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첩들은 북한 내부에서도 철저히 관리되었다. 공작원 한 명당 담당 보위부원이 붙었고 그들의 가족도 감시 대상이었다. 만약 공작원이 배신하거나 임무를 실패하면 가족이 처벌받았다. 그래서 간첩들은 자신이 실패하면 가족이 사라진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복종이었다. 이 체제는 김정일 시대뿐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남한에 침투한 간첩들은 대부분 장기 잠복형이었다. 즉, 즉시 활동하지 않고 수년간 사회 속에 섞여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교회나 NGO 단체에 들어갔다. 특히 교회는 북한이 가장 주목한 공간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탈북자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았고 남한 내에서도 종교단체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쉬웠기 때문이다. 간첩들은 탈북 신자를 자처하며 교회에 들어왔고 목사나 교인들과 신뢰관계를 맺은 뒤 정보를 수집했다. 간첩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명단 확보였다. 탈북자들의 신상, 활동 경로, 북한 내 남은 가족의 정보 등 이 정보는 북한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보복에 이용되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부 탈북자 가족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남한에서 그들의 정보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간첩들은 군 관련 정보에도 접근했다. 일부는 탈북자 신분으로 군 복무를 신청했고, 일부는 장교나 군 관계자와 결혼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앞서 언급한 원정화가 그랬다. 그녀는 군 장교와 결혼하며 군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평양에 직접 전달되었다. 남조선 군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 아래 있으며 민심은 분열되어 있다. 이것은 그녀가 실제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간첩 공작은 늘 성공적이진 않았다. 많은 공작원들이 남한 사회의 자유와 따뜻함에 흔들렸다. 그들은 임무와 인간성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어떤 이는 임무 수행 중 스스로 도주해버렸고 어떤 이는 자수했다. 자수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남조선을 속이러 왔지만 내가 속은 건 나였다. 여기 사람들은 내가 배운 적들과 달랐다. 그 고백은 체제가 만들어낸 괴물이 인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감정을 지우고 표정을 지우고 자신의 과거를 삭제했다. 그리고 남한 사회 속에서 살았다.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겉보기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은 위장이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간첩임을 숨긴 채 20년을 살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체포되었다. 국정원의 조사 기록에는 그는 평생을 남한 사람처럼 살았으나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라는 문장이 남아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또 다른 전략을 썼다. 기존처럼 엘리트 공작원을 보내는 대신 중국 체류 탈북자 중 일부를 포섭해 공작에 이용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나 가족 문제로 협박당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협박형 간첩은 인간적인 절망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정보 전달이나 탈북자 감시 임무를 맡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이부 연락선이라는 암호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간첩들은 남한으로 들어오자마자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일부는 다른 탈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러 굶주림과 고생을 연기했다. 나는 3번이나 북송됐다. 나는 고문당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동정을 샀고 동시에 신뢰를 얻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언제나 배신으로 끝났다. 한 간첩은 탈북자 단체에서 일하며 기부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일부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 또 다른 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한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탈북자 사회는 썩었다는 말을 퍼뜨려 불신을 조장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의 균열을 만들었다. 북한은 바로 그것을 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방법을 썼다. 탈북자들을 전면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을 상처 입히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조용히 감시했다. 통화 기록, 금융 흐름, 이동 경로,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분석했다. 한 간첩은 7년 동안 감시 끝에 검거되었다. 그는 체포 순간에도 담담히 말했다. 나는 임무를 다했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갈 조국은 없었다. 북한은 이미 그를 잊었고 남한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사건들은 남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탈북자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살아가도 언제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일 수 있었다. 어떤 탈북자는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간첩이 만든 피해는 총보다 깊은 상처였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런 전략을 멈추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에도 간첩 공작은 형태만 바뀌어 이어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 북한은 사이버 간첩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탈북자 행세를 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과거처럼 직접 침투하지 않아도 디지털 공간을 통해 남한 사회를 흔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2부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간첩은 이제 더 이상 잠수함을 타고 오지 않는다. 그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의 공작 전략은 또 한 번 변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훨씬 실용적이었다. 그는 총보다 키보드를 택했다. 이제 간첩은 잠수함이나 위장 망명보다 인터넷과 SNS로 들어왔다. 북한의 정보기관, 즉 정찰총국은 사이버 전사 부대를 신설했고 그들은 해커이자 심리전 전문가였다. 이전에 탈북 간첩이 물리적으로 침투했다면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탈북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였다. 남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여론을 교란하고 정보를 빼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임무였다. 2014년부터 북한의 사이버 간첩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메신저, 심지어 데이팅 앱에도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탈북자나 북한 연구가 혹은 북한 인권 운동가로 위장했다. 가짜 프로필 사진과 한국식 말투로 접근했다. 저도 탈북했어요.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 대화는 신뢰를 쌓는 도구였다.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주제나 군사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그 사이에서 작은 정보들이 흘러나왔다. 상대는 자신이 단순한 대화를 나눈 줄 알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소중한 첩보였다. 김정은 시대의 간첩들은 더 이상 단순한 첩보 수집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심리전 전문가였다. 여론을 움직이는 댓글,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게시물, 특정 세력에 대한 선전. 그들은 남한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실에 나타났다. 남한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상호 불신이 깊어졌다. 북한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간첩 역시 여전히 존재했다. 김정은 정권은 탈북자 송환 작전을 꾸준히 유지했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중 일부는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당했다. 너의 어머니는 평양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보내라. 그런 식의 협박이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정보가 곧 가족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울면서 지령을 수행했다. 어떤 이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첩은 더 이상 냉정한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제와 인간성 사이에서 찢겨진 희생자이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통신 분석, 해외 송금 추적, SNS 활동 모니터링까지. 그러나 북한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암호화된 메신저, 비트코인 거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연락망이 등장했다. 김정은 체제의 간첩 공작은 이제 기술전이 되었다. 과거엔 침투, 지금은 연결이다. 북한의 간첩들은 물리적으로 남한에 있지 않아도 남한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6년 남한에서 또 한 명의 탈북 간첩이 체포되었다. 그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고 방송 출연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진짜 탈북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는 평양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 사회의 탈북 단체 내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가 수집한 정보에는 단체 리더들의 신상, 후원금 내역, 내부 불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체포된 뒤에도 담담했다. 나는 조국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단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그 조국은 이제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북한 간첩 중 다수는 임무를 완수해도 잊혀졌다. 그들의 존재는 체제가 필요할 때만 존재했다. 임무를 마치면 그들은 사라졌다. 북한은 실패한 간첩을 존재하지 않았던 자로 만든다. 간첩으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북송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그래서 체포된 간첩 대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들에게 남한은 적국이고 북한은 자신을 버린 나라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은 정체성을 잃는다. 한 간첩은 재판 과정에서 울며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그는 명령에 따라 남한에 왔지만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간첩은 적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희생자였다. 체제가 만든 괴물이지만 인간으로서는 불쌍했다.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대남 공작을 멈추지 않는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간첩은 더 이상 검은 복장을 입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어떤 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이는 유튜브 댓글에 글을 남긴다. 그들의 임무는 나만의 분열을 유지하는 것이다. 싸움이 계속되면 통일은 멀어지고 북한 체제는 유지된다. 그것이 김정은이 원하는 결과였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정보화 시대의 간첩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SNS의 닉네임 뒤, 이메일 계정 하나 뒤에도 간첩은 존재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보낸 메시지, 우리의 온라인 여론조차 그들의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총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진실과 거짓, 정보와 허위, 그 경계에서 싸우고 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며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북한의 간첩 공작은 단순한 첩보전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파괴하는 심리전이며 체제가 절망 속에서도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였다. 탈북 간첩들은 그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짓을 살았고 결국 자신마저 속이며 인생을 끝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형태의 간첩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뉴스 댓글,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탈북자 단체 내부까지 북한의 정보전은 형태를 바꾸며 지속된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옆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첩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 되었다. 총 대신 진실로, 폭탄 대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의 침투에 맞서야 한다. 그것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다.